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화도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당시 내가 강화도에서 해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일이다. 우리 부대에는 보초를 서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 내무반에는 다소 이상한 일병이 한 명 있었다. 그 일병은 보초를 설 때만 되면 모든 동작을 멈추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미동도 없이 창문 밖의 나무만 바라보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병에게 보초를 설 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다. 어느 날 그 일병이 보초를 서던 날이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창문 밖의 나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병이 고함을 지르며 내무반으로 달려가 이불을 덮어쓰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바로 그를 붙잡으러 갔지만 그 일병의 속도가 너무 빨라 내무반까지 따라가기만 했다. 내무반 안에서도 그는 계속 고함을 지르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나와 고참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문이 열린 후에는 일병이 이미 쓰러진 후였다. 우리는 어서 그 일병을 내무반으로 옮기고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일병이 깨어난 건 새벽 4시쯤이었다. 일병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병의 말에 따르면 나무 위에 귀신이 한 명 있었고 그는 보초를 설 때마다 눈싸움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만약 그가 지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 귀신이 말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대에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올렸다. 두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 오늘이 며칠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형도 그날 응급실에서 죽었다. 나만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걸어다닐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저 병실 침대에 누워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보험금으로 많은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친척들이 알아서 나눠 가진 모양이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쯤 날 찾아와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놓고 가는데 어차피 나 안 먹을 수도 없다. 자기들끼리 병실에서 깎아 먹고는 하호 웃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나에게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간다.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별로 살고 싶지도 않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위해 내 몸이 썩지 않도록 매일 마사지를 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바지를 벗길 필요는 없잖아. 아마도 5년쯤 지났을 거다. 텔레비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한다. 이봐 신, 혹시라도 정말 존재한다면 부탁인데 내 소원 좀 들어줘. 날 좀 죽여달라고. 딱 하루만, 정말로 하루만 남들처럼 살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죽어도 좋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내 담당 간호사다. 예쁘다, 아주 예쁘고 착하다. 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대답 없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여자.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다. 요즘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지 자주 흉을 본다. 그 모습조차 너무나 사랑스럽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왔다. 간호사는 말없이 인거액을 갈아주고 내 체온을 재고 있었다. 그리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내 바지를 벗겼다. 또 똥을 쌌다며 짜증을 냈다. 이제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났는데 엄지발가락에서 뭔가가 돋아나 있었다. 그건 식물의 이파리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엄지발가락에서 식물이 자라버린 것이다. 놀라서 눈동자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다. 정말 하루만 남들처럼 살게 해주면 죽어도 좋으냐. 그 남자는 어느새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였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나는 눈동자를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였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긴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내 엄지발가락에 자란 식물의 뿌리가 내 신경을 타고 온몸에 뿌리를 내렸다. 그게 널 움직이게 해줄 거다. 그럼 이제 일어나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로 5년 만에 일어난 거다. 내가 일어난 거다. 눈물이 알아서 흘러내렸다. 딱 하루다. 그리고 죽는 거야.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사라진 후였다. 잠시 후 간병인 아주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멀뚱히 서 있는 날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주머니를 마구 패고 있는데 친척들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과도를 집어들고 그들을 모두 찔러 죽였다. 달아나는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따라가 죽였다. 후련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호사를 찾아다녔다. 2층 입원실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무작정 그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놀란 그녀가 거부하려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승합차가 우리를 덮쳤다. 끊어질 듯한 의식의 끈을 겨우 부여잡고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죽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나는 간신히 기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409호 식물인간 환자 죽었다며.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지 뭐. 간호사 둘이 휠체어를 정리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409호를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였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무슨 소문? 409호 환자 죽었을 때 웃고 있었다면서? 식물인간이 말야. 맞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도 좋은 꿈 꾸다가 간 모양이라 다행이야. 간호사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엄지발가락이 썩어서 꼭 말라 비틀어진 식물 이파리 같았거든. 세 번째 이야기, 목류병.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내 것이었다. 다만 그 능력이 꿈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겠지만 어릴 적 처음으로 자각몽을 경험한 뒤의 느낌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깨어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마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 강렬한 느낌은 점점 거세어져 갔고 그에 따라 성장한 나에게 자각몽은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었으며 갈수록 꿈속에서의 생활 범위가 넓어졌다. 11살의 코올리게 시절 처음 꾼 자각몽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딱지를 보유한 나였다. 물론 그 자각몽 속의 문방구에서 훔친 것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의 꿈이라고 생각되지만 점차 발전된 나의 자각몽. 그 범위만 해도 가공할 만한 크기였다. 자각몽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다음날 자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광경마저 펼쳐졌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며 난 그렇게 자각몽을 즐겼다. 그리고 2006년 어느 날 난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는 것이 있다. 파괴 본능을 갖추고 있다면 그 누구도 실현할 만한 의향이 있고 그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저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바로 살인인 것이다. 남자로 태어나 남자아이로 자라나서 남자 성인이 된 나로서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다. 되도록 잠자리를 편하게 하고 자, 그럼 처음 겪어보는 세상을 맞이하는 거다. 역시나 꿈속에서도 나는 평소 모습 그대로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밖은 어두컴컴한 겨울밤이고 날이 잘 갈려있는 식칼마저 내 손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집중해 타겟을 만들어낸다. 바로 앞 겨울의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다니는 민망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 만들어졌다. 얼굴도 수준급이고 몸매도 A급인 그녀를 보고 살인 충동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느껴버리고 말았다. 결국 난 잘 단련된 나의 손으로 그녀의 가녀린 팔을 이끌고 좀 더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장소였다. 쓰지 않는 건물.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상황 연출이 필요하다. 여자는 격렬히 반항하고 나는 그 손길을 억제해가면서 한 차례의 정사가 끝나고 이제 내 오른손에 식칼이 한몫해줘야 할 차례인 것 같다. 꼭 TV 영화나 드라마 속 살인마들처럼 멋진 말을 남기곤 하지. 즐거웠습니다. 멋진 숙녀분. 현실 세계에서 썼다면 가히 쪽팔릴 정도의 문장을 내뱉은 나는 그 자비심 없는 식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녀의 낯에 한복판에 쑤셔 넣었다. 풍만한 가슴이 흔들리면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올라 이내 복도 내부가 비릿한 피비린내로 가득 차버렸다. 황홀한 신음소리를 연출해내던 그녀의 입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귀가 울어대는 목소리로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정신이 없다. 살인이란 것은 이런 것이었던가. 난 격하게 흔들리는 양손의 경련을 무마하지 못하고 넋이 나가버렸다. 나는 지금 사형대에 서 있다.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란다. 내가 연출해낸 재미있는 상황에 불과할 테니 말이다. 낡은 밧줄로 대충 엮은 듯한 내 앞의 올가미가 그저 귀여워 보일 뿐이다. 지시에 따라 올가미의 목을 건다. 이내 말할 수 없는 충격. 더 이상의 꿈은 위험하다.
이 꿈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내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내 인생, 몽유병에 가려진 거짓 자각몽과 함께 종지부를 찍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그때 나는 경남 진해에 살았다. 거기 아파트는 연탄불로 데우는 아주 구식 아파트였다. 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한 명이 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에 오시지 않았고 저희 세 식구는 안방에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었다. 얼마쯤 잤을까? 한참 깊이 잠든 중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온갖 천청이 들려왔다. 당시 유행했던 만화의 주제곡 같은 것이 제 귀를 따갑게 때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절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이 들어보니 사방이 뱅뱅 돌고 어질어질한 것이 구역질이 나왔고 저보다 4살 어린 당시 서너 살이었던 남동생은 거의 빈사 상태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이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세 식구가 나란히 싸늘한 시체가 될 뻔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연탄가스 중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공포가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다행히 제때 정신을 차리셔서 저희 형제를 깨우고 가스활명수였는지 바카스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먹이면서 정신 차리게 했다. 한 30분쯤, 아마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면 30분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정도 눈앞이 밝아지니 주변 사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안방문 옆에 나뭇가지 형상으로 새로 장식된 전등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옆에 검은 옷에 검은 중절모를 쓴 남자의 형상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단지 우리를 도와주러 온 이웃 주민 또는 그에 준하는 인물쯤으로 생각했다. 내가 말했다. 엄마, 저기 저 아저씨 누구야?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어머니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게 그때 귀신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그 형체를 쳐다보았으나 마치 눈에 소금물이 들어간 것처럼 눈부신 아침 태양을 보는 것처럼 눈이 아파서 그 형체를 정확하게 쳐다볼 수 없었다. 유난히 그 형상만 정면으로 볼 수 없어 나는 잔꾀를 냈다. 곁눈질 아시죠? 딴 쪽을 보는 척하면서 주변 시야로 그 형체를 얼핏 보았는데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냥 인자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미소도 전혀 없었는데 참으로 푸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아무튼 다시 잠에 들었겠지요. 제 어렴풋한 기억엔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불을 끄고 잘 때까지 그 남자가 서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했습니다. 소주 몇 병을 나발로 불어도 아마 그것보다 숙취가 덜 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다시 남자가 서 있던 벽을 바라보니 그곳엔 그저 하얀 꽃무늬 엠보싱의 벽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그 아저씨 누구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환각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인이지만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나 미신,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였든 언젠가 제가 죽는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참으로 찝찝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전설의 고향이나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저승사자와 비슷한 복장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파란 얼굴. 전 충청남도 논산 출신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늦은 여름,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16개의 중학교에서 인문계 여고가 2개밖에 없어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거의 5개월 동안 밤 12시까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중학교까지 1시간 남짓 걸어야 해요. 지금은 큰 길이 나 있지만 당시에는 모두 산길이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6대밖에 안 다니는 깡촌이었거든요. 그날은 가랑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데 찢어진 우산을 머리에만 겨우 쓴 남자가 저희에게 물어보더군요. 여기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반대편으로 오셨어요. 이쪽에는 없고요. 반대편으로 가셔야 하는데 지금은 차가 없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아직도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걸더군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길거리에서 주운 돌을 주어서 주머니에 가득 넣고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그 남자는 계속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처음과 달리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씩 웃으며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말할 것도 없이 주머니에 있는 돌을 그 남자에게 던지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저희를 쫓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가니까 친구와 저에게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래 내리막길을 가면 바로 집이고 친구는 숲길을 한 10분 더 걸어가야 집이 나오는데 달리면서 불안한 친구가 어떡하냐고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지만 그런 걸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우리 집으로 피하자고 친구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나무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곧 도착한 그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희를 찾더군요. 시골이라 나무 대문 사이로 밖이 보이는데 더 시퍼러친 얼굴과 시뻘건 눈을 휙휙 돌리면서 찾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무서워서 숨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그 남자가 간 후에야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악몽을 꿨겠죠. 다음 날 저와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저희 뒤를 따라오던 친구들이 저희가 보여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말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네들 본 줄 알고 손을 흔들었는데 갑자기 허공에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돌까지 던지더니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저희와 친구들 사이에 있던 파란 얼굴의 아저씨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닭살이 돋았는지 지금도 그 얼굴과 무서운 눈을 잊을 수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나는 죽는다. 2006년 11월, 나는 죽었다.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못생겼다. 뚱뚱하거나 눈이 작다거나 코가 낮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그런 것으로 고민하기엔 그들과 내가 너무 많이 다르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끔찍한 화상으로 얼룩져 있었다. 꼭 괴물 같다. 밖으로 나갈라 치면 벙거질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까지 끼워야 한다. 그래도 보이는 화상 자국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제발 날 쳐다보지 말아줘. 분명히 나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16살이었을 때 미니홈피에 올린 평범한 증명사진 한 장으로 인터넷 얼짱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애처로운 강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더 살핀 후에야 은행나무 가지 위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누군가 못된 장난을 친 것이었다. 그냥 지나치기엔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다. 16살 소녀의 감수성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가며 강아지를 묶고 있는 줄을 풀기 시작했다. 다 풀었다고 생각했을 즈음 강아지와 함께 묶여있던 무언가가 쏟아졌다. 그것은 고스란히 내 얼굴을 뒤덮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얼굴은 온통 붕대로 휘감겨 있었고 엄마는 그런 날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그때 염산을 뒤집어 쓴 것이었다. 내 얼굴은 잔뜩 녹아버렸다. 처음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내 손목에는 지금도 그때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정신과 치료도 오랫동안 받았고 한때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뉴스와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도 있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지금까지도 날 괴롭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만약 버튼 하나로 내 생명을 꺼버릴 수 있다면 난 주저없이 그 버튼을 누를 것이다. 지금 날 지탱하는 건 오직 남자친구뿐이다. 비록 벙거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이런 꼴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는 알려주었다. 그 아이는 내 존재의 이유이다. 내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이다. 사고 이후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벌써 죽어버렸을 것이다. 오늘은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날이었다. 엄마 화장품으로 꽃단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갔다.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이 나뿐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집중되었지만 그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잡은 손에 더욱 더 힘을 주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정상인과 다를 바 없었다. 남자친구는 날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멋진 음악을 틀었으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입술에 키스를 해주었다. 그런 사고를 당했던 것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늘이 배려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이는 날 위해 헌신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았다. 그가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며 슈퍼에 간 동안 나는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친구의 성장 과정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사라진 것은 어느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순식간에 흘러내린 눈물이 온통 내 얼굴을 적셔 넣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돌아왔다. 미영아, 아이스크림 사왔어. 너 초코맛 좋아하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순진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다. 그것으로 나는 확실하게 심증을 굳힐 수 있었다. 실로 무서운 계획이었다. 미영아, 이게 뭐 어쨌다고. 강아지 사진이잖아. 남자친구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뒤늦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잡아대도 소용없다. 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왼쪽 눈에 검정색 점박이 무늬가 있는 그 강아지를 잊을 수는 없을 테니까. 나는 울었다. 울면서 말했다. 왜 그랬니? 내가 왜 나한테 그랬어?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나에게는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었다. 한참 동안 내가 우는 모습을 착잡하게 바라보던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 결심을 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넌 너무 예뻐서 나같이 평범한 아이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잖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간신히 말했다. 내가 만약 강아지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렇게 무정한 아이는 나도 싫어. 만약 그랬다면 널 단념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넌 예상대로 강아지를 구했지. 남자친구의 집은 아파트 6층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남자친구가 말릴 틈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짧은 활강 끝에 나는 목이 부러졌다. 2006년 11월이었다. 나는 죽었다. 7번째 이야기, 실험. 신문의 구인 광고란을 보고 찾아간 곳은 어느 제약회사의 임상연구실이었다. 거기에서는 신약 개발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일은 간단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회사 측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내 몸에서 직접 임상 실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일종의 인체 실험이었지만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와 비슷한 실험에 지원했었고 그때마다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이번에는 꽤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었으니 일주일이면 1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여자 연구원이 내가 할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번에 개발한 염증 치료제는 이미 동물 임상 실험을 통해 안전성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이번에 지원자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루에 알약을 하나씩 먹게 될 것이고 바르는 약은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바르라고 했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기숙사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말에 나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놀고 먹는 일이 또 있을까? 지원자는 나 말고도 9명이 더 있었다. 그중엔 여자도 2명 있었지만 외모가 상당히 비호감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을 꺼둔 상태였다. 연구원들은 이번 실험의 테마가 염증 치료제의 효능 확인인 만큼 지원자들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상처 없이 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알아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 꺼리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가벼운 상처라는 말에 나는 결국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손가락에 약 1cm 정도의 상처를 냈다. 5명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증 치료제를 사용했고 나머지 5명은 이번에 개발한 신약을 사용해 얼마만큼의 회복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나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상처를 치료한 뒤 그 사이 친해진 한 동료 지원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전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이번 경험이 작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작가라고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 말투가 거슬려 그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날 잠을 자려는데 상처 부위가 무척 간지러웠다. 을의 상처가 나기 전엔 가려운 법이다. 신약의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얼마나 아물었나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밴드를 떼어냈을 때 나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 손가락은 마치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더러웠다. 상처 부위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넓어져 있었고 거무튀튀하게 곪은 데다가 이상한 악취까지 났다. 더 불안한 건 상처 부위를 중심으로 뭔가 미세한 것들이 꾸물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좀 더 경과를 지켜보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당을 30만 원으로 올려드리죠. 연구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것이 완치로 가는 당연한 길인 듯 아주 자연스럽고도 차분히 나에게 설명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뭔가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30만 원이라는 말에 그냥 한번 참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오른손 전체가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부가 끈적끈적해져서는 심각한 악취를 풍기며 흘러내렸다. 손톱이 빠졌고 흘러내린 피부 사이로 허연 뼈가 드러났다. 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시나리오 작가가 괴성을 질렀다. 그는 이미 오른팔이 전체적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원래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때만큼은 이곳에서 달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기숙사의 방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나리오 작가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돌렸을 땐 온몸이 끔찍하게 썩어버린 시나리오 작가가 좀비처럼 흐느적거렸다. 미세한 것들이 그의 피부 속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숨을 격하게 몰아쉬며 손을 더듬었다.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악몽을 꾼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시나리오 작가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 후 다시 잠을 청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연구원들이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밴드를 떼어냈다. 좋아요. 하루 만에 거의 다 아물었군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의 상처는 확실히 아물어 있었다. 놀라운 신약의 효과였다. 나는 신기한 듯 거의 사라진 상처를 바라보았다. 뭔가 미세한 것이 상처 부위에서 꿈틀거렸다. 깜짝 놀라 연구원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일당을 올려드리죠. 8번째 이야기, 죽은 친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였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만나 놀던 친구였죠. 여자인데도 성격이 좋아서 남자애들과도 많이 어울렸어요. 여느 주말처럼 우리는 소주의 인생을 논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곤드레 만드레를 먹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좀 외진 곳이라 택시 타고 가기를 싫어했어요. 주변 집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고 고집 센 아버지 덕분에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라서 밤 늦게 보낸 일은 없는데 막차 버스 시간도 지났고요. 택시를 타고 보내자니 걱정되고 그 친구도 가기를 꺼려해서 결국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우리가 내릴 곳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거기 나올 때 무서워서 나오기 힘든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내려주고 저는 다시 나올 거니까 저랑 같이 나오면 됩니다라고 말했고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있는 곳은 가로등도 없는 공단 지역이라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집이 창피했는지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그 친구의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주변에 집이 없었습니다. 건너편에 사람 사는 집도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헤어질 때 택시가 없어서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차도 지나가지 않고 불도 없어서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대문에서 수정아 하고 불렀지만 아무 대응이 없었습니다. 5분 후에 누군가 나왔는데 수정이네는 이사 간 지 오래됐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조금 전에 수정이랑 같이 놀다 이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수정이가 이사 갔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택시 지나가는 길까지 경찰차를 타고 갔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수정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수정이가 그리워요. 좋은 친구였거든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 그 집은 무엇이었는지.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9번째 이야기, 90년대 겪었던 섬에서의 일화. 1994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외가 친척들은 남해안의 작은 섬에 모여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섬은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전기는 자가 발전기로, 식수는 우물에서 해결하는 흔히 말하는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방문할 일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지만 마침 여름방학 때 큰 외삼촌의 환갑잔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큰 외삼촌의 환갑날까지는 아직 나흘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과 함께 섬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둘째 날, 무료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저와 제 동생은 조카들을 이끌고 이미 20년 전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저는 외삼촌의 심부름이 생각나서 섬 남쪽의 부두가로 가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한 발 먼저 학교로 가기로 했고 말이죠. 어제 섬을 어느 정도 둘러본 뒤였기에 혼자서도 학교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라보며 계속 걷기 시작한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심부름을 다녀온 지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봐도 학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 시계를 바라본 후 주위를 보니 그 어디에도 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길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에 어차피 섬이니 해안가를 따라 돌아보면 다시 부두가 나올 거라 생각하며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위급한 걸 깨달은 저는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비를 쏟을 듯한 구름을 쳐다보며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안가의 절벽에 매달린 채 절벽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절벽 한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눈앞에 튀어나온 돌덩이에 몸을 의지한 채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절벽을 미친 듯이 기어올라서 절벽 끝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만 타도 벌벌 떠는 제가 어떻게 그 절벽을 기어 올라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길은 눈에 익은 길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제사를 지내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댁이 그리 멀지 않음을 느낀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달리고 돌멩이에 굴려 넘어지고 턱까지 차온 숨을 몰아쉬며 정말 죽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낮에 나간 큰 녀석이 7시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외가 어른들은 조바심이 나서 밖으로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다가 결국 외삼촌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전 공동묘지의 이름 모를 커다란 무덤 주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무덤 주위를 돌며 달리던 저를 외삼촌이 붙들어서 매치고는 집까지 업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외삼촌에게 매치기를 당한 후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날에 들은 것으론 학교로 향하는 길에 작년에 태풍으로 커다란 고목나무가 여러 그루 쓰러져서 길이 막혀버린 바람에 동생과 조카들은 학교로 가는 걸 그만두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노크 소리. 결혼한 오빠 내외와 함께 지내던 저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오빠네 집에서 쫓겨나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됐습니다. 원래 혼자 생활한 적이 거의 없던 터라 밤만 되면 썰렁하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새벽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2달 정도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음주를 안 하고 얌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서 TV를 보고 놀다가 1시쯤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벽쯤 잠결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복도와 연결된 철문에는 벨이 없어 음식을 시켜도 꼭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알 수 있죠.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혼자 있는데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하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살며시 일어나서 문 쪽을 봤는데 오피스텔 복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밤에 방에 불을 끄면 문 아래 틈새로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물론 문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발 그림자가 안으로 비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문 아래로 아무것도 안 비치고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그래도 살금살금 문 쪽으로 가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때 영화나 귀신 얘기에 흔히 나오는 그런 눈이나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봤던지. 하지만 문 밖에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구멍으로는 복도 건너편에 문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심장이 터져서 죽나 싶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들킬까봐 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문 밖에는 인기척도 없고 구멍으로 내다본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불도 못 켜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의 노크가 없길래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떨고 있었죠. 과연 그 새벽에 제 방을 노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